네, 변변한 정치 오늘은 두 대변인과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전현직 대변인 두 분 모셨는데 박상수 전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다들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벌어졌고 공수처에서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지금 윤 대통령은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된 상태인데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로 초유의 일이어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도 정말로 이례적이고, 예, 제가 어젯밤에 그 페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네. 22년 5월 10일 그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어요. 예. 그날 이제 저도 당시에 이제 변협의 부협회장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 현장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고 우리 보수 지지자들 또 그다음에 보수 정치인들 아마 그날 정말 그 맑은 하늘에 떴던 무지개를 기억을 할 겁니다. 제가 사진을 저도 기억나네요. 그죠? 예. 예. 네.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떴거든요. 네. 참 그 날씨도 너무 맑았고 너무 좋았던 날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빈체로가 또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취임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와 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반지성주의와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셨죠. 자유와 지성을 위한 그 길을 계속 가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참담한 그러한 기분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되셨지만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 그게 이제 지금 남은 우리 당의 정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또 우리 보수의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은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따져질 거고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뭐 속단하면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제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은 공수처에서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이걸 일단 연기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어젯밤에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했는지를 좀 따져보는 절차인데 이게 굳이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고 중앙지법에 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예. 저는 어제 체포를 지켜보면서 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 자체도 좀 지나치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이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큰 상처를 남겼다 이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네. 어제 또 공수처 측의 윤 대통령 측에서 자진 출두 형식으로 나가겠다라고 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체포라는 것이 조사를 위해서 기본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건데 묵비권을 행사하면 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제력을 동원하는 그런 행정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게 되는 건데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지점이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체포영장 발부 자체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좀 대중적으로 호소를 하다가 법적으로 또 다퉈보겠다. 이제 이런 또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굳이 중앙지법에 한 이유는 계속해서 왜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굳이 서부지법에, 그러니까 그 또 전례를 살펴봤을 때도 중앙지법에서는 5번이나 이 영장을 기각당했던 공수처가 예. 서부지법에는 발부하자마자 무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단 한 번 만에 발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좀 상징적으로 또 항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체포적부심이라는 게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중앙지법에 내는 거를 중앙지법에서 심사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지금 거의 이 과정은 체포영장 지금 이 과정은 예. 법이 정한 어떤 내용과 상례를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어요. 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통령 측에서 했던 바로 이의 신청이죠. 사실 우리 법이나 판례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체포 적부심만 할 수 있을 뿐 이의 신청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의 신청이 아니라 정확히는 준항고를 할 수 없다. 준항고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서부지법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치를 해놓고 네.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대통령 측에서 재항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 이의 신청과 기각이라는 이 과정이 이게 법에 없는 과정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 과정들이 완전히 새롭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법에 없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서부지법은 이미 한번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 기각으로 어찌 보면은 자신들의 그 입장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봐야 체포적부심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중앙지법에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 체포적부심 사건을 그러면 중앙지법이 서부지법으로 이송할 수도 있어요. 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서부지법이니까.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법원도 약간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기존의 틀을 지금 깨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다 다퉈질 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죠. 이제 내란 수계라는 표현은 사라졌기 때문에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여튼 그런데 또 이거를 중앙지법에다가 이렇게 내는 거는 약간 공수처도 그렇지만 변호인단도 양쪽 모두 이 법정의 어떤 그 재판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수사의 과정을 정치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변론이나 법정에서의 어떤 과정과는 지금 굉장히 다른 네. 모습이고 예. 이 부분은 결국 계속 다퉈지다가 마지막에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의 적법성 여부는 그때 가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이게 예.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근데 각자 또 정치적인 입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결국은 판례가 나와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의도한지 의도 안 했는지를 모르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윤석열 대통령 판례는 모든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해야 되는 판례가 될 겁니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는 뭐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서부지법의 영장에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첫 발부된 영장에도 뭐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뭐 예외로 한다 뭐 이런 것까지 좀 이례적으로 적시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건 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받아들여지고 중앙지법을 통해서 모든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관저라는 것이 또 특수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군사 보호 시설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경호처가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수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도 그 판사가 굳이 그런 이례적인 그 영장을 발부한 것이 그러니까 형소법상 110조와 111조를 배제하겠다라는 무리수를 둔 것도 어찌 보면은 이 대통령 관저라는 특수시설에 대한 이 수색과 이 영장 집행 자체가 좀 무리할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인정을 했다라는 지점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또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또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좀 대중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이제 2차 영장에서는 그 부분을 아예 빼뜨렸습니다. 빼뜨리고 또 영장을 강제로 또 집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도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 2차 집행에서는 이 부분을 또 빼면서 이게 이러나 저러나 결과적으로는 좀 논란이 될 만한 영장 집행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적인 영장 집행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뭐 교과서에서도 남고 이제 또 변호사들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레퍼런스가 될 텐데 정말 좀 안 좋은 전례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단순히 이런 정치적인 사건은 법적인 쟁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이고 이 납득하지 못한 또 지지자들 사이에 또 여러 분열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또 사례가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다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걸 보면 구속영장 역시 서부지법에 청구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 측은 계속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이렇게 청구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의 목적도 서부지법 말고 중앙지법에서 앞으로의 절차는 진행해야 된다. 이거를 좀 알리고자 하는 포석도 있을 텐데 공수처가 계속 서부지법에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이래서 만약에 발부라도 되면 이걸 놓고 또 막 국론분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은 중앙지법 관할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이게 예외예요. 그 피의자 주소지 관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용산과 한남동은 주소지는 서부지법 관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외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예외를 적용한다 하여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관할지에 관련돼서는 그렇긴 한데 그냥 중앙지법이라고 원칙으로 되어 있으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네. 그러면 원칙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부지법이 지금은 무슨 서부지법이 전체가 지금 좌파 법원인 것처럼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 제가 서부지법 판사 중에도 제 친구가 있는데 예. 그 친구 아닌가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 보수적인가요? 굉장히 네. 보수적인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하면서도 정말 당황하고 있다. 그래서 서부지법은 우리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예. 중앙이 있고 동서남북에 각각의 지방법원이 하나씩 있거든요. 네. 그 5개 관할 중에 한 관할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일 뿐이에요. 예. 그 안에는 진보적인 판사도 있고 보수적인 판사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지법의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네. 뭐 중앙지법이 좌파 법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서부지법도 욕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예. 펼쳐지는 거거든요. 서부지법은 마치 좌편향되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모든 만들어 영장을 다 버리니까. 발부할 것처럼.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은 결국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앞으로 절차는 이렇게 될 겁니다. 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내에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네. 물론 그 이전에 체포적부심이 열릴 수도 있어요.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체포적부심 외에 별개로 또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로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또 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영장이 나오게 되면 그 영장은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이제 결정지어야 돼요. 네. 한번 연장할 수 있잖아요. 한번 연장할 수는 있지만 예. 어지간하면 20일 이내에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20일은 10일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10일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10일 검찰이 수사할 때부터는 이제 검찰 사건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검찰은 거의 제가 보기에 100% 중앙지검에다가 기소를 할 겁니다. 중앙지법에다가 기소를 할 겁니다. 예. 왜냐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할 테니.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예. 기소를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공수처가 이러는 것이 정말 저는 납득이 좀 안 되고 어차피 검찰이 중앙지법에다 기소할 건데 그냥 중앙지법에 하면 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진짜 이 공수처가 괘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체포는 아무런 실익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미 검찰이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미 다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다 했습니다. 구속도 그리고 많이 돼 있잖아요. 별이 20개가 구속 기소됐어요. 네. 게다가 그 서울 경찰청장 구속 기소됐죠. 그다음에 경찰청장 구속 기소됐죠.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됐죠. 내란 주요 혐의 종사자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미 그 공소장에서 수사 결과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의 판단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걸 어차피 검찰이 해야 돼요. 근데 이미 검찰이 수사를 다 해놨다고요. 공수처는 여태까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기소를 한 적이 없는 기관이에요. 네. 근데 그 공수처에서 체포를 하는 모습을 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게다가 절차적으로 논란이 되는 서부지법을 통한 영장 청구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예. 검찰로 사건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바로 뭘 주장할 거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주장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꽤 높아요. 저는 영장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영장은 어디에 청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다른 내란 주요 혐의 종사자들을 생각을 하면. 근데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나올 거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공수처의 이 엉망진창의 수사 절차 진행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모든 수사를 망칠 수 있다. 다 망칠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기소를 검찰이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은 검찰이 지게 되겠죠. 검찰 과정에서의 어떤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게 근데 예. 위수증으로 한번 잡힌 증거들은 네. 그 독수독과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못 쓰나요? 예. 아, 그럼 그 증거는 없어지는 거고 새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예. 부담만 검찰에 잔뜩 주면서 네. 의미 없는 체포만 한 겁니다. 예. 공수처가 지금 뭐 양쪽에서 다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민주당 역시 좀 우려를 하는 수사기관이 돼버렸는데 일단 오늘까지도 양측에 좀 신경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 직후에 촬영한 영상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화질이 조금 기존에 발표됐던 대국민 담화와는 달라서 봤더니 직원이 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박민영 대변인이 행정관으로도 한 2달 전까지 일을 하셨으니까 네. 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좀 급하게 찍은 것 같던데요. 그 영상 자체는 또 현장에 이제 관저에 또 국회의원들 찾아가고 그때 또 공수처의 집행에 임하겠다라고 하던 그 일촉즉발의 상황 그 직전에 휴대폰으로 또 촬영을 했다 이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 형식이나 이제 내용이나 좀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또 본의 아니게 드러난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또 뭐 계엄은 뭐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뭐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 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자신은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지만 남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저부터도 왜 그랬을까? 사실 이런 의구심을 굉장히 크게 가졌습니다. 네. 왜 그렇게까지? 내년 초만 돼도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2심 결과도 나올 것이고 또 내년 초에는 또 이제 뭐 MBC나 이런 그 저희 방심위 방통위 이런 그 탄핵 재판들도 결과가 하나둘 나올 것이고 예. 그러면 국면이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국민들이 그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잡한 심경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가고 있는 과정도 있지 않을까. 어제 뭐 이런 영상 생각이 메시지도 나왔고 예. 또 장문의 어떤 연초에 직접 썼다는 자필 메시지도 공개가 돼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권한 행사다. 즉,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거의 준전시 상황에 발동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개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국민들과 감정선이 달랐던 부분들이 이제 어떤 민주당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행정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과 이 어떤 카톡 계엄으로 이 시민사회까지 억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지,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에 대해서 좀 그게 좁혀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메시지 편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부당성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런 메시지들이 어떤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느낌보다는 좀 한쪽의 그러니까 명확한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좀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계속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보수층,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아우른다기보다는 예. 본인을 지지하는 이제 보수층을 향한 메시지였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요즘에 뭐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저희도 레거시 미디어인데 일반 이제 기성 언론과 뭐 방송, 신문 이런 매체들이 너무 편향돼 있어서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 이런 얘기를 의원들에게 했다 이 말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만 보다가 뭐 계엄까지 선포한 거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대통령의 이 말이 좀 전해지면서 민주당의 어떤 공격 빌미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뭐 어제 메시지를 보면서 대통령이 그 상황에도 그 웃음을 짓는 모습에서 진짜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예. 정말 아마 우리 당 정치인들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에 대한 그런 정말 진짜 그 복잡한 마음이 왔는데 아까 제가 초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유와 지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예.
지성을 강조하면서 당시 뭐라 그랬냐면 이 반지성주의들과 맞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우리 보수의 아주 오래된 그게 레거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치였다. 그리고 그 레거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사실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인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튜브와 이건 새로운 건 아닌데 저는 지성의 정말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속. 예. 무속. 이 두 가지가 이 상황을 만든 가장 큰 두 가지의 원인이지 않았는가. 어제 메시지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정말 부정선거의 국제적 연대 이야기에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많은 예. 보수의 예. 레거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성주의의 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다 그 부분에서 목에 탁 걸리듯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선거 부분을 좀 강조한 지점에서. 부정선거도 그냥 부정선거가 아니라 저도 부실선거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도 감시와 감사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선거를 뛰었던 사람으로서 네.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있고 그걸 국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그 어떤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걸 어디서 봤을까?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보라고 했다는 그 유튜브들에서 봤지 않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어쨌든 팩트를 중심으로 체크를 하고 이거를 걸러내는 네. 레거시 미디어를 조금 더 존중을 하고 대통령 취임식 때 말씀하셨던 그 반지성주의와의 그와 같은 싸움에 보다 본인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면서 해주셨다면 지금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사태는 없었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 네. 대통령께서 2020년 5월 10일에 우리한테 남긴 반지성주의와 맞서야 된다는 이 말은 정말 우리는 좌파만 선동에 취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우리 보수가 이렇게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반성하고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예. 혹여나 레거시 미디어 측에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조금의 어떤 그런 반지성주의에 빠질 만한 빌미를 줬다면 그에 대해서도 같이 또 반성하고 고쳐가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너무 극단적인 이와 같은 음모론. 이건 진짜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제적 연대는 국제적 연대 그 부분. 저는 정말 네.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여기까지 가시면. 제가 여기 이 지점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과정의 합리성과 결과적 합리성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제에서 결과적 합리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집권을 할 수 있냐 없냐겠죠. 그러니까 네. 이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지성이라는 것은 이 시민사회의 날것의 문제의식을 날것이고 음모론이다라고 치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도권의 언어로 정제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제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네. 대중은 날것의 문제의식을 제시하지만 그 선거를 통해 창출된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문제의식을 또 제도와 정책화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일하면서도 우리 행정관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제도권의 식자층들 소위 관료들의 이 문제의식과 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정 절차적인 그런 과정과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들을 절충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구조적으로 이런 뭔가 조직적인 조작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한 통계적으로도 사실 이 선거 직전에 발표됐던 그런 여러 메이저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오차 범위가 거의 1% 미만으로 좁혀지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회의적인 부분이 있지만 네.
이를테면 이제 사전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날 한시에 이 같은 민의를 반영한다라는 또 그런 기조로부터 이 헌법 정신으로부터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빨리 선거에 참여하면서 그 일주일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반영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제도, 공표금지제도가 여론 휩쓸리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사전 투표 참여자들은 모든 여론조사를 확인하고 선거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선거제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 또한 부실 선거 문제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의 문제의식이 조금 투박하더라도 투박하다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공론장으로 가져올 것이냐를 또 고민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언급한 그 자체에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자리는 예. 정책도 하지만 또 정치를 하는 자리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대통령께서 이 정권 재창출도 언급하시면서 그 2년 반 더해서 뭐 하겠냐? 저는 그 역시 이분의 이런 특수한 전 사고 방식에 기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어공들이 대통령께 왜 이렇게 늘공만 챙기시냐, 이렇게 관료제에만 좀 집중하시냐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좀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 예. 출신들을. 네. 그러니까 많이 익숙히 들으셨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 군 조직이 얼마나 또 이렇게 괄시가 됐었습니까? 훈련도 줄이고 편제도 줄이고 네. 윤 대통령 들어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키고 뭐 진급부터 처우까지 총체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정작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제일 먼저 돌아선 게 군 조직이었습니다. 예. 민주당을 찾아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네. 일방적인 주장들을 쏟아내고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선 정작 정파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면서 이 제도권의 식자층들을 적극적으로 챙겼는데 정작 돌아온 것은 가장 많이 챙겨준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뒤통수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정작 저 같은 젊은 사람들 나이가 어쩌고 무슨 경력이 학력이 보수 정권은 그런 것도 엄청 중시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좀 터부시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마지막까지 또 곁에 남아 있는 남아있고.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참 그리고 제도권에서 이 정권을 운영한다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 결과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또 대통령의 메시지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예. 어제 그 메시지는 좀 뭔가 좀 내려놓은 듯한 메시지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뭐 국제적 연대 부정선거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걸린다라는 느낌을 가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뭐 더 한다고 뭘 내가 바꿀 수 있겠냐 이런 좀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마지막 순간에는 대통령 다우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정말 제가 이제 그 전전날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정말 유혈 사태만은 안 된다. 정말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의 체포가 정말 무의미하다. 지금 이것이 왜 무의미한지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그런데 뜻을 굽힐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체포 전날이죠. 그날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 공수처는 진짜 무자비하게 들어갔어요. 무자비하게 들어갔고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이렇게 체포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체포에 응한 모습은 이것은 언젠가 반드시 재평가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 대통령께서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뭐 대통령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보니까 조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데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선거법 사건 2심을 재판하게 된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로 사건 배당을 받는 걸 중지했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뭐 이건 누가 봐도 이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을 빨리 결론 짓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12월 4일에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비상 간부 회의를 또 소집을 해서 이 또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도 이재명 대표가 2년 2개월이나 이 선거법 1심 재판을 연장시킨 거에 대해서 누구라고 지칭을 하진 않겠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법이라는 게 이 또 선출직의 임기가 국회의원 4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거법이라는 것이 2년 2개월이나
다음날 1심에서 연장을 시켜버리고 이제 2심까지 이런 비슷한 양상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선거법이라는 게 이 부정한 선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임기를 다 채워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단순 지연을 넘어서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법부가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 또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문제도 한편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지 않고 대선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명문화된 규정만을 중시하는 이 민주당식 논리대로 따지면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은 있지만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재 받고 있는 10개 이상의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뒤에도 모두 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를테면 조기 대선을 만약에 치른다라고 했을 때 이 3심 결과가 이 선거법에 대한 3심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해도 대통령 당선되고 몇 달 안에 3심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확정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고 하면 과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또 대중적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중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또 법리적인 판단을 받고 나서야 정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게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법원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들도 저희 국민의힘도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 얼마나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예. 특검이라는 게 필요하지도 않을 정도로 이미 그 수사기관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정말 공정하게 비례를 맞춰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가 그 1심 선고가 나온 건 2년 2개월이 걸렸는데 대통령은 지금 계엄 선포하고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제 구속 기로에 놓인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비교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이렇게 사건 배당이 추가로 가는 게 중지가 돼서 이재명 대표 재판만 할 수 있으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633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라면은 2월 15일 안에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안에는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 안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1월 예. 23일이 첫 재판이니까 예. 그런데 사건 배당이 멈춘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3월 13일까지 멈추겠다라는 거는 그 이전에 판결을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추가 사건 배당을 3월 예. 13일까지 멈춘 건 멈춘 그 거는 전에 그 전에 내겠다. 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는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는 굉장히 경쟁 관계입니다. 검경의 관계 이상의 경쟁의 관계인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제가 느끼기에 약간 고양 상태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계엄이라는 이벤트에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좋은 말은 다 들어갈 겁니다. 예. 그 결정문에 다 넣을 생각으로 지금 재판관들이 약간 고양 상태고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겁니다. 네. 법원이 그걸 그냥 두고 볼 것 같지 않아요.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빠르고 신속한 심판을 통해 역시 헌법재판소 이상의 그 법원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상황이거든요. 네. 그걸 지금 어찌 보면 이 이례적인 신권배당 중단이라는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한 재판부가 신권배당 중단하면 나머지 재판부들이 전부 그 부담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구조라서 이거는 법원 전체가 지금 일종의 결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법원에까지도 그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수처가 이상한 짓 한다고 서부지법을 무슨 좌파 법원이다 이런 식으로 법원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법원은 지금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네, 법원도 헌법재판소가 나름의 우리한테 그럴 수 할 일을 하고 있겠지만 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 법원이 재판과 지금 관련해서. 할 일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오히려 법원을 복돋아줘야지. 예. 공수처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도 크게 보면은요. 네. 크게 보면 공수처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는 또 나쁘지 않아요.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